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기했던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조작 사실을 공개하면서입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들여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증거는 준용 씨의 미국 유학 시절 동기생이라는 사람의 음성 파일입니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를 근거로 국민의당은 당시 문 대통령의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오늘 이 파일은 당원인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당 최고위원에게 제보한 것인데 뒤늦게 조작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에게 검찰 조사를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모 위원장이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이 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캠프에서 2030 희망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일단 국민의당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제의 음성 파일을 공개한 건 지난 5월 5일입니다.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자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직후입니다. 이 때문에 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증거 조작에 더 많은 캠프 관계자들이 개입한 건 아닌지 여당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사과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유미 씨를 소환 조사 중인 검찰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밖에 비 오면서 천둥번개 소리가 지금 녹음실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슈퍼위크잖아요. 국민의당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지 마. 어마무시하게 우렁창창.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뉴스는 많은데 이슈가 없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방송은 원래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쇼킹하고 그런 걸 이슈라고 하고 뉴스는 엄청 많아요. 주위에 널려 있어 뉴스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을 살아왔어. 그런데 이슈가 하나 터져나왔기로 우리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문준용 씨 입사 의혹 제보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된 카카오톡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 아니 이게 외부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당원이 조작해서 만든 자료인데 이게 정말 충성심 강한 당원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파티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 거기에다가 찌라시가 오늘부터 채식주의자가 됩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완전히 큰 뉴스화가 된 거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어. 문제는 믿었다는 또는 이걸 믿어서 끼친 선거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 이 부분을 도대체 얼마만큼의 피해로 환산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걸 조작했다는 사실이 인제 발표했을까요? 그러게 왜 지금? 네,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일까? 이렇게 하고 나서 법적인 책임을 안 지려고 내지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미안해라는 말, 정말 진실성 하나 1도 없는 사과로 이걸 퉁치려고 하는 건가요, 얘들?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도 이슈가 크지 않았나요, 당시에? 진짜 이런 식의 어떤 태도는
너무 약오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완전히 너는 찌라시 너는 강간범이야라고 온 동네 소문 다 내놓고 아, 그건 너무 심하다. 내 이미지 다 해놓고 야 나는 아니야 나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적도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피해자도 없어 증거도 없어 그냥 단순하게 의혹만 가지고 사과해라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라고 이렇게 인격 모독까지 자행했던 자들이 이런 정말 단순한 사과 하나로 퉁을 치려고 그러는 거야? 5월 5일에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의 증언으로 이게 다 시작했다는 걸로 정말 엄청나게 세뇌를 시켰잖아요. 전 국민을. 그리고 지금 아무런 전제가 없는 박주선이 왜 사과를 해? 이거를 입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물고 살았던 박지원이 사과를 해야지. 그러게. 안철수는 어디 갔어? 다 그랬어. 다 저쪽 애들은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밝혀진 건 정말 천만다행인 것이고요. 사실 우리도 방송할 때 대선 국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 근데 그게 진짜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끙끙 앓아요. 이거 말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늘 끙끙 앓았던 측면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여러 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진실이 이긴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아니 진실이 이겼는데 가해자는 멀쩡하고 진실이 너무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건 사과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후 조치를? 이제 시작해야지. 예, 일단 그 박 비대위원장은요.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서 자체 진상조사할 것이라고. 아니 벌써 끝냈잖아. 당직자 얘가 했다고. 걔를 쉽게 말하면 희생양으로 던져주겠다는 거 아니야. 뭐 저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퍼뜨리기 시작한 게 국민의당의 모 당직자였고요. 예, 블로그에 있는 것을 정작 그 논란이 당사자가 있는 거죠. 3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나니까 이게 지금 흘러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사법 처리 면치 못하겠구나. 300 정도만 떨어져도 의원직 날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 희생양 하나 앉혀놓고 그나마 의원직 보존하려고 하는 아주 좀스러운 작전이 아닌가. 그거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네. 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국민적 비난을 좀 먼저 피해보고자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미리 까는 거. 매를 좀 덜 맞겠다는 그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가족들을 털어요. 탈탈탈 터는데 터는 종류가 너무 비열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 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도 아드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폭행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닌 거를 지금 이미 그 학교 측에서 지금 그 얘기를 다시 증언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이라는 교사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행 가해자로 만들어서 이번 청문회에 상처를 준 거죠. 지난 대선에는 정말 기승전 문준용이었었잖아요. 거의 유일한 저들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흠집이 그거 하나였어요. 뭐, 그건 마저도 조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조작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 인격살인, 마녀 사냥 등등등.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과로 끝낼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과로 끝나지는 않아요. 네. 사과로 끝나지는 않고 이게 어떤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것을 고소 취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족이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여당이지만 야당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의 후보자의 자녀가 아버지의 흔히 말해 소위 백으로 뭔가의 뭐 특혜를 받거나 이런 거라고 하면 저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악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직자 혼자 자발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이걸 조작했겠어요? 그거를 당직자가 제보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검증 없이 그 후폭풍을 생각 안 하고 당이 내보냈을까요? 그 당직자를 얼마나 믿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짬짬이 뭐 이런 것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에 뭐 그렇다 치고 어쨌건 간에 다행입니다. 문정욱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아들 준용 씨의 미국 유학 시절 동료가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준용 씨와 가장 친한 동기였다고 소개한 문상호 씨는
준용 씨는 부모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면서 자신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준용 씨는 뉴저지에서 룸메이트와 집값을 나눠 살았다며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이 준용 씨의 대학원 동료라며 공개한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문 후보 측은 국민의당이 거짓 인터뷰를 내세워 네거티브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정치 공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국민의당은 제보자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며 준용 씨가 직접 나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M1 친구들 내세요? 반박하려고 합니까? 준용 씨가 직접 언론에 나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면 깨끗이 끝날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본인이 해명 않고 왜 엉뚱한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유미 씨라고, 국민의당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신이 제공한 자료가 직접 조작한 자료였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유미 씨가. 민주당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의혹 철저한 수사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당이 대선 당시 문준용 씨 입사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당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도된 명백한 공작과 조작이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된 것처럼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온갖 음해와 마타도어 등 흑색 비방 선전을 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근거 불충분한 명예훼손과 음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에 고발하였다. 비록 국민의당이 사과를 했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 공작과 조작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사과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평당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소위 배우를 섭외하고 문준용 씨와 관련 허위 발언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당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선대위 책임자들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선대위는 당시 조작한 자료를 어떠한 검증도 없이 무차별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했었다. 가짜뉴스, 조작된 자료를 어떠한 의심이나 검증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 사건은 대선 공작 게이트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지 당원의 독단적 행동인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이 사건 외에도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준용 씨 자체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고 예전에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없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BBK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조작이 드러났었죠. 아마 방송 나가는 시간에는 이미 JTBC가 지난 4월 달에 인터뷰했다는 김경준 씨의 인터뷰가 아마 나갈 걸로 보고요. 아마 대선 끝나고 방송해달라 뭐 이런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정치 공작이었죠.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또 그들의 정치 공작이었던 게 드러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공작 정치의 뿌리를 뽑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시대를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언론인들의 사과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퍼뜨린 건 사실은 언론이잖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재밌는 뉴스들이 많아요. 오늘은 방송할 만나네. 은수미 전 의원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셨네요. 여성가족비서관 되셨어요. 근데 은수미 의원께서 우리 방송하고 많이 이제 인터뷰 비슷한 걸 하셨잖아요. 오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노동부 장관 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뭐라 그랬을까요? 불러줘야지 하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불러줄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왜 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그 친문으로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모르시네요.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주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동부 장관의 하마평이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는데 결국엔 청와대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급이 좀 낮은 거예요. 저번에 백원우 전 의원도 재선이나 되는데
비서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민정비서관? 지금 원수미 의원 같은 경우도 비서관으로 가면 급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물결들을 타고 내가 급이 좀 떨어져도 가서 일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예스,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라고 봐요. 장관 후보로도 언급된 바도 있잖아요. 지난해 테러 방지법을 놓고 그 필러버스터 때 10시간의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도 뜨기도 하셨는데요. 노동연구원 이력과 여성연구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요. 이분이 원래 사회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노동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계신 기존의 어떤 정책은 여성 가족 정책을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노동하고 연계되면서 여성 문제와 노동 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일타쌍피가 아닌가 그런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 일자리 문제 등 더하기 많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보훈 인사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 이게 무슨 어떤 권력에 연관돼 있어서 내린 낙하산도 아닌 거고 진짜 가장 제대로 된 실력자가 좋은 위치에 간 거잖아요. 여기 대놓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겠지 최소한. 정말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의 엘리트라고 하면은 정치, 경제 이런 쪽에 뛰어나신 분들을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네. 노동계의 최고의 엘리트예요. 왜 그러냐면 노동계라는 게 엘리트란 말이 좀 사실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국책기관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 국책기관에서 노동을 연구했던 스펙이네 뭐네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새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기대를 했던 게 좀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물 키우기의 어떤 과정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이 낮다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요. 선수에 따라서는 장관급도 되고 차관급도 돼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낮은 직급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직급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난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상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도 친문 아닌 쪽으로 이렇게 어떤 약간은 반문이었다고도 봐야 되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인 찍으면 안 돼. 아니 왜냐하면 페미니즘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쓴소리 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우리 쪽에 워낙 전문가가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이분의 능력과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줬다는 면에서 야 이분의 인재풀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 그런데 정말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싫든 좋든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아까 그 훈아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엘리트는 은수미 엘리트는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을 걸친 사람이라서 뭐 정치도 알고 노동계도 알고 여성도 알고 정말 일타 몇 피가 될지. 그거 아십니까? 은수미 전 의원이 김민석 원장이랑 동기 동창이에요. 네. 서울대. 그런 인맥이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거 봐요. 뭐 은수미 의원은 은수미 의원 나름대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니까 뭐 저는 이견은 별로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엮이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는데 사람 알고 보면 있잖아요. 나이 뭐 30 먹으나 40 먹으나 50 먹으나 60 먹으나 사람 감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친문 반문 이런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 자리가 대통령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그룹 내에서 같은 패밀리 비슷하게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 때도요. 뭐 기존에 친문 아니었던 분들이 열심히 뛰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잖아요. 그러면 친문 된 거예요. 원수미 의원 안 그랬습니까? 반문, 뭐 비문, 친문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언론의 농간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만 더 씌워지는 거지. 은수미 전 의원도 성남에서 대선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친문이 아니니까 아마 불러줄겠어요 라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지만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불러줄 것 같은데요. 제 말이 그렇죠. 적중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보였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서는 인재풀이 너무나도 얕고 인재풀이 너무나도 그냥 뻔했었는데 근데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썩고 있나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5년 키우고 10년 키우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문 대통령 스타일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 반대하는 사람 진심으로 받아주면 원래 친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해지거나 청성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은 작가님이라고 불러요.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은 작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가셔서 열심히 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럼 우리 방송에 쉽게 못 뵙겠네요 앞으로는. 앞으로 이제 그 자리에 내려올 때까지 뵐 수가 없죠. 청와대 분들은 이런 그 인터뷰 같은 거 거의 안 하죠. 정권 초반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 양보하겠습니다. 5년만. 예.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방송은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방송은 오늘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추적 관련해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얼마 전에 재판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 국세청장이 임명되고 나서 최순실을 만났다. 그렇지만 그 당사자는 재판에서 그랬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인사 정도만 했다. 민간인을 만난 자체가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인사 갔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랑 가깝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세무조사라든지 등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최순실이 천거해서 박근혜가 임명시켜준 그런 관계였다고 봐야겠죠.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지금까지 국정농단이 뭔데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자가 박근혜라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이용해서 국가의 온갖 중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 해버린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한승희 국세청장의 그 청문회를 보면 약간 그 뭐랄까 청탁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미 조사하고 있다라고 후련하게 밝혀주시기도 했고 뭐 탈세 관계에서는 뭐 조사하겠다, 엄정 조사하겠다. 종교인 과세는 시기만 정해주면 정치적으로 정해주면 나 그냥 할게. 뭐 정경련 보수단체 지원한 부분은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 자금 흐름 과정 또 확인해보겠다 얘기했고 또 청계재단이나 뭐 이런 재벌들 공익재단 운영 실태 점검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당신이 국세청장이 되면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하고 의원들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뭐 어떻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막 비리를 뒤집어 씌워갖고 낙마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지금 있는 그 청문회를 통과하실 분인 거고 또 드신 말씀 중에 얘기한 게 지금 추경 예산이 현재 세입 상태로 충분하리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좀 뭔가 궁금증은 갖고 있었으나 누군가 확답 안 해준 거를 후련하게 얘기해주는 아주 사이다 같은 청문회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요구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답은 원래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공정하게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왜 국세청장이 그 사정기관 그러면서 권력기관이 들어갔냐면은 마음에 안 들면 털어버리면 그걸로 그 그룹이 끝장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어요. 편법들이 동원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업도 100% 세무신고를 제대로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털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게 한국 기업 문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무슨 그룹이. 그러면 왜 전두환이 대표적으로 국제그룹 날리는 방식으로 그 이후에도 그 방식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털어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냐고 물으면 국세청장 후보자가 그러면 뭐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도 쓸 수 있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시원시원해요. 종교인 과세 시기만 정해주시면은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련 보수단체 지원은 그거 잘못했지. 그건 세금을 팍 매겨야지라고 그냥 명쾌하게 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분들도 후련하지 않았을까? 좀 불만은 있어. 뭐가? 은닉재산이 200억 정도래. 누가? 순실이 거 부동산 뭐 이런 거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에이. 그리고 한 1,200억 이상의 최씨 일가 자산이 있고
박정희와 관련된 400개 해외 페이퍼 컴퍼니까지 조사를 했대. 내가 생각해도 공이 2개가 부족해. 아직은. 아유, 그러면은 지금 여 청문회 나와가지고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걸 그런가? 가지고. 꼬다리인가? 이거 땡기면 계속 오나? 스위스까지 갔다 왔는데 스위스 다녀오고 뭐 어떻게 했어? 다녀오셨죠? 네, 거기 가가지고 이래 저래 박정희 거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탈탈탈 털어낼 수 있는. 그동안 국세청 직원들 한 몇 년 동안 너무 놀았잖아. 너무 쉬웠어. 한 8년 푹 쉬었잖아. 이제 한번 이 밀린 체력이 과로사까지는 안 바래. 그냥 몸살 날 때까지 한번 조져보는. 네, 8년 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원래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닙니다. 국세청도 일하는 부서였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국세청 자체가 100% 정치적이지 않기는 힘들어요. 문재인 정부에는 그럴 일이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믿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웬만한 기업들은 전 정권들과의 그런 유착 관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세무조사를 눈 감아주는 무마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는데 그거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또 터져나올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저 그룹 세무조사 해야 된다라고 여론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반대파들 쪽에서는 정치적인 세무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 비정치적인 세무조사는 그 사실 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건 저는 한승희 후보자는 그 이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떡 부러지고 야무지게 잘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믿음이 갑니다. 이 맥락에 저는 이번에 개혁을 하면서 정말 어느 부처가 됐든 국민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줬으면 좋겠어요. 시야 자체를 누가 지금 집권을 잡고 있는지가 아니고 공무원은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김상조 위원장과 같이 그 환상의 투톱을 이뤄가지고 이분이 원래 지능적 탈세와 역의 탈세 조사 전문가래요. 기업들 단속하는 과정 중에 조사해서 여기에 나가 있는 보고 싶은 우리 신비님이 그토록 반하던 1,700조에 달하는 해외 자산들. 그중에 절반만 땡겨와도 어디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짧게 언급하고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유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다운계약서 이런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야. 조선시대에 한 것도 물고 늘어질 기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도 5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배제를 하겠다, 인사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국세청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비정치적으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온 세월이 50, 60년 되신 분들이 한 건도 걸리기 사실 힘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속에서 지금까지 돛 닦는 분들만 데려다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사실 공약 선거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깨끗해라는 의미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리셋하는 의미에서 청문회 같은 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 청문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속 마련돼 왔단 말이에요. 논란이 되니까 그 기준이 마련돼 왔을 시점 이후부터는 적용을 그때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 전에 일어난 뭐 어쩔 수 없었던 유장전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것을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사검증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위장 전입은 인사청문회가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에 벌어진 것을 문제 삼되 부정상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은 그 이전 것이라도 무조건 고위공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의혹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재산 형성을 위해서 활용했던 그 감사자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청문 감사자들. 네. 그리고 표절 의혹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게 공식적으로 어떤 문구가 어느 정도 길이고 어느 정도 단어를 했을 때 표절이냐라는 기본적인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쓰기만 하면 다 표절인 거예요. 근데 내가 네이버에서 네덜란드
뭐 네덜란드의 수도 그래서 암스테르담 뭐 이렇게 썼잖아요. 내가 그거를 네덜란드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라고 썼을 때 야, 너 네이버에서 표절해서 긁어간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표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얘네들이 갖다 붙이는 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 그게 사실 이게 논문 전체를 딴 데서 짜집기 했다는 의혹에 가까울 정도로 표절 의혹을 바꿔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제 가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4소절 이상 반복된 그거를 옮겨가면 표절이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안에서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치면 지금 무분별한 의혹 제기잖아. 표절이라고 했으면 이걸로 갖고 뭐 학위를 땄다든지 뭐 이거를 뭐 학회지나 이런 데 유료로 내서 책을 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없거나 고의성이 보여지지 않는 것 자체는 아예 언급도 하지 못할 만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표절은 저쪽 표절과 좀 그것도 질이 달라요. 위장전입이 다르듯이. 그렇죠. 두 가지인데 한참 그 표절 파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변희재 이유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게 첫 번째는 참고 자료에 대한 부분 인용. 그 인용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건 표절이다. 이거 인용이라고 말을 했어. 근데 그게 정확한 어떤 누구한테 인용을 했는지라든지 양식에 맞게 안 했다. 논문을 처음 써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지만 사실 정말 남의 것을 내가 쓴 것처럼 가져온 적은 없어요. 이적 인사들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논문 표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논문 하나 쓰고 거기에 대해서 학위를 인정받고 하는데 그 논문들을 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노동이면 노동에 관련된 논문 하나 썼는데 나중에 비슷한 어떤 기관에서 그것을 우리가 좀 쓰고 싶다라는 방식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논문을 내가 논문 냈던 다른 기관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이쪽 논문을 갖다가 쓰면서 쓰는 것도 자기 논문 표절이라고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게 주로 그런 얘기들인데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는 이번 주에 일어나는 청문회를 일단 일정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26일 월요일 날에는 이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가 28일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 29일 날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 조명준 통일부 장관 후보가 있고요.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당사자, 청문 대상자가 6명이나 돼요. 그래서 뭐 언론들은 그걸 또 이름 붙이기 좋아해요. 슈퍼위크가 뭐냐? 슈퍼위크는. 왜냐하면 지금 청문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 3분의 1밖에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한다더만.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에 우리나라의 장관이 17명이에요. 그중에 지금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임명된 사람들이 6명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까지. 그다음에 이번 주에 하는 게 장관 후보는 5명이고 지금 국세청장 후보는 장관 후보는 아니죠. 근데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조직에서 보면은 3분의 1 정도 이게 임명된 상태인 거잖아요. 17명 중에 6명 정도니까 6, 3, 18이니까 좀 넘는 거죠. 이제 18명이면 3분의 1이 정확하게 될 테고. 지금 야당들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는 청문회도 하지 말고 사퇴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무지 막도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청문회라는 것이 그런 의혹 제기가 된 것을 해명하는 자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청문회도 하지 마 니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자체는 상당히 정말로 무식한 거고요. 정치적인 수사밖에 안 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몰래 결혼 비밀 혼인신고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한쪽이 기세를 올려요. 아, 우리가 해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적군들이 뭘 해가지고 뭐 하나가 떨어뜨리면 우리가 해냈다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의 기세가 조금 오른 측면이 없잖아 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몇 프로씩 떨어져요. 한 2, 3%씩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어차피 원래 새누리당 또는 뭐 국민의당 지지였던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할까 말까 고민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슈가 생기고 나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처리하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세 사람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무조건 물러나라 이런 건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상곤 후보자부터 할게요. 엄청난 범법 행위를 저지르셨더라고요. 그렇죠. 4만 원이 되는 과태료를 안 내서 4만 원씩이나. 그거를
차를 압류당하게 하는 국법에 지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큰 죄를 지으셨더만. 근데 그게 유일하게 사법적으로 시비 걸 수 있는 거리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지. 나머지는 의혹 제기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그 뽑아낼 수 있었던 최상의 것이 그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도덕적인 그다음에 뭐 준법 정신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만두라네. 지네들은 어떤 애들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곧 의원직 날아가게 생긴 애들이 친일 교육 지향하고 그쪽으로 동참해서 행동하다가 지금 사람들한테 생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놓고 4만 원 안 낸 부분을 가지고 흠결을 갖고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유시민 전 장관 청문회 꽤 오래전이죠. 10년도 넘었죠. 건강보험 2만 원 체납한 거. 근데요, 이명박이가 수백억 대의 자산 가져있잖아요. 의료보험 2만 원 냈죠. 2만 원 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쪽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4만 원 정도는 약간 좀 해프닝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굉장히 많죠. 근데 김상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일단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게 논문 표절이라는 거거든요. 논문 표절이 김상곤 후보자가 뭐 되게 많다 또는 뭐 김상곤 후보자의 자녀들이 대치동에서 공부했다 뭐 이런 정도가 지금 김상곤 후보자에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김상곤 후보자 쪽에 반박이랄까 해명 교육감 선거 당시 측근을 5급 계약직 및 장학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것은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5급 계약직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2009년 당시 비서실장 이모 씨에게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고 정책 기획 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정책 기획 담당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정인을 정해 채용토록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교육감 재직 당시 측근의 연봉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 시 보수는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수해 책정했다면서 2009년 7월 최초 임용 시 5급 상당으로 임용해 2010년 5월 퇴직했고 9월 재임용 시 4급 상당으로 임용돼 연봉이 책정됐으며 임용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책정한 것으로 4개월 만에 연봉이 1,000만 원 이상이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이건 다 해명이 되죠. 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 정모 씨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교육감 업무 추진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활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업무 추진비는 비서실장의 책임하에 결제돼서 후보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김상곤 당시 교육감은 조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야? 검찰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의 개인 비리였던 거죠. 사람 관리를 잘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성이 있었다면 당시에 그 민주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었는데 그냥 뒀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김상곤 교육감이 사실 민주 진보 진영의 당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 진보 진영의 무상급식 의무급식 이슈를 주도하신 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게 단순하게 그 이슈 그 아젠다 하나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시대를 사실 연 효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 김상곤 그 전 교육감 관련해 갖고 트윗을 뒤져봤는데 가장 리트윗이 많은 게 딸 셋을 파라군 보냈다는 거예요. 딸 셋을 파라군 보내면서 진보고 뭐 서민이한 교육이냐라고 막 비판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직장이 강남이었단 말이야. 청담동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20년을 살았고 거기서 애들이 당연히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간 것뿐이야. 근데 그 근처에 학원이 많다는 이유로 사는 동네가 양재동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파라군으로 가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다 또는 거기 거주했다라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투기니 뭐니 무슨 뭐 엘리트 코스를 76년부터 살았어요. 그분은 1976년 서울의 잠실에. 그래서 30년 가까이 된 청실 아파트가 살다가 이게 이제 재건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이 됐으니까 재건축이 당연히 들어간 거 아니야. 30년 이상을 소유하다 보니까 가격이 7억 원대에서 19억 원대로 늘었다는 거야. 30년 만에 강남의 아파트가. 그래서 투기 의혹을 목적으로 여기 들어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니 씨발 무슨 투기를 30년을 해.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논문 표절 의혹이고요. 이제 트위터나 이런 SNS를 보면은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김상곤은 표절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켜서 학위 논문을 완성하거나 본인의 학위 논문의 연구 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중복 계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에 보면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하거나 학술지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재출판하는 것은 국내와 국외 학계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중복 계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서 2편 이상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논문인 것처럼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가지고 둘 다 그거를 인정받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상곤을 왜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경기도 교육감 재직 시에 이명박 정부의 특권 교육과 입시 유지의 경쟁 교육을 반대했고요. 학생 성장 중심의 혁신 교육을 펼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 모델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민주 진보 쪽의 교육의 선도자 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재벌만큼이나 문제 있는 게 교육 사학들입니다. 돈 많은 교육 사학들이 실제로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또 그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학 비리들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폐돼야 할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죽하면은 박근혜가 촛불을 들었잖아요. 그들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항을 하면서 김상곤의 존재를, 또 김상곤이 앞으로 펼쳐나갈 개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학교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업적 외에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확대했고요.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혁신교육의 단초를 만들었고요.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했고요.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나 기득권들이 불편한 거죠. 이런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되면 이제 끝장나겠구나. 아까 우리 송 작가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 또는 호남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야당들의 뿌리 중에 하나가 사학들이에요. 사학 이사장인 경우나 그쪽의 재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흠집 내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4만 원 채널. 4만 원 아침쯤 났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 제기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그리고 그쪽에 있는 쓰레기들이 입에 언급할 죄몫이 아니지. 가면 갈수록 치사해지고 있어.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겠습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이런 거예요. 26대 해군 참모총장을 애편한 뒤 곧바로 한국국방과학연구원 ADD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동시에 본인이 겸직 허가서를 내면서 법무부 율촌에 들어가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거기에 방산업체 들어가서도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란 의혹이에요. 그냥 돈 받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제는 될 수 있죠. 아무리 퇴직 후라고는 하지만. 근데 그 송 장관이 그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명박 때부터 MB 때부터 자기 갖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한 모든 계좌를 탈탈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냈어서 만일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액의 수뢰라든지 불법적인 자금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명박근혜가 무엇이든지 찾아냈다면 그냥 놔뒀겠어요?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비리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정관예우 비슷한 것처럼 자문료 같은 걸 받았다는 건데요. 이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송영무란 사람이 특히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문료를 그렇게 많이 받았냐가 아니라 그쪽 업계의 관행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국방부 장관 되는데 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상조 위원장처럼 스스로 자기 월급을 깎거나 강연료를 깎아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가 이분도? 근데 그거는 김상조 입장은 좀 다른 게 이분은 원래 재벌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 같은 데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송영무 이분은 지금 군 개혁이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되겠다고 퇴임 이후에 뭐 어떤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퇴임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자문료 같은 걸 받았던 것이 이분에게 결격의 하자가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각인을 하십시오. 천안함이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천안함 사건에 관련해서 7년 전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후에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안함은 북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최근에 이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당이나 기존의 기득권이 두려운 건 딱 그거예요. 천안함 문제를 다시 파헤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 그리고 국방개혁 2020 같은 전작권 환수 업무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을 했을 정도의 실무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지금 있는 기득권이 제일 들어온 게 뭐야? 방산비리잖아. 이 방산비리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파헤칠 만한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은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비전문가를 쓰든지 민간 영역에 저기를 하더라도 좋으니까 이 사람만은 안 된다고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야당이나 지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분명히 수일모가 큰 인재라는 게 그동안 몇 건 안 되는 그 청문회에서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그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가 좀 너무 앞서가셨는데 천안함 얘기를 좀 그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일각에서 자꾸 북한 하는데 사고 해역을 안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사고 해역은 조류가 무척 빠르고 수심이 25, 30m 정도로 깊지 않다.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여기에 조류 방향도 동남 110도, 북서 290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뢰 등을 뭘 내려보내도 해당 수역에 닿기 힘든 조건이다. 물론 두동강 났다는 건 커다란 충격에 의한 것이 맞는 듯하다. 그러나 어뢰라면 소나실에서 24시간 워치하는데 어뢰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명 포착됐을 것이다. 선체를 살펴보기 전까지 북한 관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바로 브렉리스트죠.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탈탈탈 털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잘 몰랐지만 그래서 이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지금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거죠.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역대급 문제 후보자니까 역대급이랍니다. 문제. 자진 사퇴하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다닙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분이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수임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역대 우리 그 장관 후보나 총리 후보로 왔던 법조계 사람들이 받아왔던 수임료 내지 비용들은 다 어떻게 지금 다 무사히 넘어갔던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야당에. 어? 우리가 그나마 아깝다고 생각했던 안대희 대법관 관련해서 그때 총리 지명 실패했을 때도 결국 어마어마한 수임료가 퇴임 후에 그 수임료가 문제가 돼가지고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로 있었던 똑같은 규모의 장관들이나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받았던 고액 수임료 가지고 그게 결국은 낙마의 사유가 됐던 적이 있냐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금액도 적어 사실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요. 5개월에 16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우리 송영무 후보자의 자문위원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았는데 이게 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방장관까지 하고 해외 무기 수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브레인 역할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최저임금 받고 일해야 되나? 거기 가서?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갖다 대는 거야? 이걸 보면은 대기업의 부장급, 과장 부장급, 차장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당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살면서 한 50억 번 것 같아요. 살면서. 진짜? 네. 오. 까먹긴 했지만 근데 그게 내 평생으로 따져보세요. 그게 많은 건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액수를 하나 빵 터쳐놓고 와, 이 사람이 1,000만 원 가까운 수임료를 한 달에 한 건에 받았어라고 하면은 지금 최저임금 10,000원도 안 되는 사회에게 뭐라고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한국당이? 한 달에요. 공부를 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녀서 한 달에 수입으로만 500억만 원 정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직장 생활했으면 6억 번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그리고 안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안대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대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퇴했다고 그러는데 전관 애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로 뭔가 하면 이거는 관례이지만 사실상은 불법에 가까운 관례라고 좀 보는 것이고. 근데 자문하고 정관예우하고는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초반에 지저대다가 없어진 게 이제 딸의 그 특혜 의혹, 이게 휴가 특혜 의혹인데 휴가를 많이 썼다는 것 자체를 특혜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얼마나 썼냐 그랬더니 10년간 470일 썼대. 아니 처음에는 470일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빼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달 반 정도 쓴 거거든. 근데 출산 휴가 애 낳고 몸이 안 좋아갔어. 그렇고 난 다음에 찔끔찔끔 보도가 나오는데 그래 그러면은 출산 휴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한 달만에 쓴 게 아니고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는 은근슬쩍 틱 던진 게 그게 있잖아 10년에 그 정도 쓴 거야 라고 슬쩍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규정대로 풀로 뽑아 먹을 수 있는 휴가를 다 쓴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 모두 그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의 휴가를 쓴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마치 470일을 휴가를 썼다 근무하면서 그때 특혜라서 무슨 군인이 휴가 온 것처럼 말이지. 근데 이제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하나 더 제기한 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에 있을 때 방위산업체 주식 거래를 했다고 막 보도를 해요. 나 엄청난 돈인 줄 알았어. 450만 원 다 합쳐가지고. 비리는 이렇게 해먹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얘네들 기본이 몇십억 단위잖아요. 이런 거는. 얘들도 하면서 450만 원이 아니라 450억 아니야? 그거 자꾸 보좌관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자기들 입장에 솔직히 말해서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게. 아니 그 삼성 주식 2개도 안 되는데 2주도 안 되는데. STS 주식 14주, 삼성테크원 주식 91주, 각각 70만 원하고 380만 원의 구입. 이것을 특혜 의혹이라고 하면은 이런 걸 제기하는 사람들을 한번 반대로 한번 털어보면 어떤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이거 보도한 게 TV조선인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자, 넘어가겠습니다.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음주운전이고요.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또 밝혔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이 이제 이걸 또 빗대는 사람이 이제 현재 이철성 경찰청장. 근데 난 그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철성이 경찰청장이 안 됐습니까? 그 사고 치고 나서 그 뒷수습 과정도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했잖아. 이런 건 있어. 안경환 후보자가 불법 행위를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철성은요. 심지어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에요. 경찰의 소장이라고. 그러면 임명해놓고 조대엽 고용무 노동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한 전력을 미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부적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있고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도 환영했어요.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그만큼 나름대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결이 한결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조대엽 이분은 좀 센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세. 그리고 적도 많이 있어. 내가 봤을 땐 그래. 불같이 뭐 학교에서 고함을 쳤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흠결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음주운전에 대한 뭐 국민에 대한 해명이 거짓말이었다 이런 건 어차피 뭐 작은 논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장관이 되면 고용노동부를 노동부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명박 때 들어와서 노동부에다가 앞에 고용을 붙임으로써 고용노동부를 기업이 사실상 장악하는 부처로 만들어버렸죠.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부처는 엄청 많잖아요. 산업자원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마치 고용을 국가가 관여하면서 대기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고용인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렇죠. 정책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상한 해고 유연성 뭐 이런 거나 강화시키는데 도움이나 주고 말이지. 반노동 행위를 해왔던 노동부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동계에서 악법이라고 했던 그 양대 지침. 그러니까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했던 우리 방송으로도 이야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반 해고를 허용하는 거.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양대 지침인데 사용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한 그것도 폐지하겠다. 노동계 쪽에서 조대엽 후보를 환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왜 그런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회의원실 주변에 조대엽 힘내라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그 정도로 노동계에서 환영하는 인물입니다. 노동계에서 환영하는 인물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박근혜는 노동개혁한다면서 노동개혁했잖아요.
철저하게 노동자 편을 들어줄 후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노동계에서. 어떻게 이런 후보를 추천해냈는지도 사실은 그 중간 과정에 인선 과정이 한번 놀랍다고 봐져요. 원래 관료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학자로서 큰 이름을 얻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맞춤 인사를 또 은수미 전 의원하고 저울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노조 측에서 지금 노동계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거 어느 정도 사전 교감 내지는 좀 설문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야 현장에서 이렇게 환영 목소리가 후보 추천하자마자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 하신 분이 아니고 그쪽의 현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왔던 분이고 또 그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하면 흠결은 있을 수 있으나 완벽한 인간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안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만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음주운전 2번 취소당한 나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무서워 살겠어 이거? 어디다 갖다 붙여. 아니 그게 내가 공직에 나갈 생각은 없지만 지금 얘네들이 거는 거 자체가 너무 자기 위주적인 거고 진짜 폭행전과가 있다든지 뭐 간통전과가 있다든지 실제 탈세를 해갖고 엄청난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걸 갖고 끌고 나온다고 지금 물론 그런 사람 올리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사람도 억지로 끌어올려갖고 보고서 채택 안 하고도 강행했던 정부가 또 그 짓거리를 같이 보조했던 애들이 지금 와서 이러는 거, 이걸 어떻게 정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아직도 청문회 문화가 제대로 확실하게 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숨기고 있다가 들통났다면 흐름상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음주운전도 엄연한 불법이고 그렇긴 하지만 살아오면서 실수이냐 아니면 꾸준히 해왔느냐, 세금도 체납을 저도 한번 실수로 했느냐, 굉장히 노골적으로 체납을 해왔느냐, 또 부동산 투기도 있잖아요. 또 어떤 걸 투기라고 불러요? 땅을 사서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는 투기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살려고 거제 어디를 내려가서 집을 지었더니 집값이 올랐다. 이걸 투기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강경화 때도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성과 악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에 있어서 실수일 수 있죠. 술 한잔 먹고 운전하는 것이 잘못된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장관도 안 되라고 말한다면 마치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패자 부활전이 안 되는 나라, 이런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국방개혁, 노동개혁의 적임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을 높게 봤겠죠. 누구로 임명할까 여러 가지 검증 끝에 조대엽이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는 적격이다라고 올렸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언론들이 하는 말들 그대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송영무하고 조대엽은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적임자라고 봤기 때문에 올렸을 거라고 보고요. 저 반대하는 분들이 2번 많은라고 말하는데 단 한 후보라도 괜찮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라고 나온 후보가 있나요? 없었죠.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야당이 이 상황에서 반대한다고 지금에 있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와글와글해서 결국 선임되고 또 나중에 이 사람들 일을 잘해버리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요. 이미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장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하라고 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무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기를 기다려. 그때 가서 물고 떨어지라고. 거봐, 우리가 그래서 청문회 때 반대했잖아. 그렇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내기로 청문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뢰성이 갈수록 쓰레기가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기했던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조작 사실을 공개하면서입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들여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증거는 준용 씨의 미국 유학 시절 동기생이라는 사람의 음성 파일입니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를 근거로 국민의당은 당시 문 대통령의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오늘 이 파일은 당원인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당 최고위원에게 제보한 것인데 뒤늦게 조작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에게 검찰 조사를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이 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캠프에서 2030 희망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일단 국민의당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제의 음성 파일을 공개한 건 지난 5월 5일입니다.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자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직후입니다. 이 때문에 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증거 조작에 더 많은 캠프 관계자들이 개입한 건 아닌지 여당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사과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유미 씨를 소환 조사 중인 검찰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밖에 비 오면서 천둥번개 소리가 지금 녹음실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슈퍼위크잖아요. 국민의당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지 마. 어마무시하게 우렁창창.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뉴스는 많은데 이슈가 없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방송은 원래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쇼킹하고 그런 걸 이슈라고 하고 뉴스는 엄청 많아요. 주위에 널려 있어 뉴스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을 살아왔어. 그런데 이슈가 하나 터져나와 왔기로 우리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문준영 씨 입사 의혹 제보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된 카카오톡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300 정도만 떨어져도 의원직 날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 희생양 하나 앉혀놓고 그나마 의원직 보존하려고 하는 아주 쫌스러운 작전이 아닌가. 그거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네. 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비난을 좀 먼저 피해보고자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미리 까는 거. 매를 좀 덜 맞겠다는 그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가족들을 털어요. 탈탈탈 터는데 터는 종류가 너무 비열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 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도 아드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폭행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닌 거를 지금 이미 그 학교 측에서 지금 그 얘기를 다시 증언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이라는 교사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행 가해자로 만들어서 이번 청문회에 상처를 준 거죠. 지난 대선에는 정말 기승전 문준용이었었잖아요. 거의 유일한 저들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흠집이 그거 하나였어요. 뭐, 그건 마저도 조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조작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 인격살인, 마녀 사냥 등등등.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과로 끝낼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과로 끝나지는 않아요. 네. 사과로 끝나지는 않고 이게 어떤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것을 고소 취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족이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여당이지만 야당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의 후보자의 자녀가 아버지의 흔히 말해 소위 백으로 뭔가의 뭐 특혜를 받거나 이런 거라고 하면 저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악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직자 혼자 자발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이걸 조작했겠어요? 그거를 당직자가 제보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검증 없이 그 후폭풍을 생각 안 하고 당이 내보냈을까요?
그 당직자를 얼마나 믿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짬짬이 뭐 이런 것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에 뭐 그렇다 치고 어쨌건 간에 다행입니다.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아들 준용 씨의 미국 유학 시절 동료가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준용 씨와 가장 친한 동기였다고 소개한 문상호 씨는 준용 씨는 부모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면서 자신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준용 씨는 뉴저지에서 룸메이트와 집값을 나눠 살았다며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이 준용 씨의 대학원 동료라며 공개한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문 후보 측은 국민의당이 거짓 인터뷰를 내세워 네거티브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정치 공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세울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국민의당은 제보자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며 준용 씨가 직접 나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M1 친구들 내세요? 반박하려고 합니까? 준용 씨가 직접 언론에 나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면 깨끗이 끝날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본인이 해명 않고 왜 엉뚱한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유미 씨라고, 국민의당의 어떤 표현에 의하면은 자신이 제공한 자료가 직접 조작한 자료였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유미 씨가. 민주당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의혹 철저한 수사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당이 대선 당시 문준용 씨 입사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당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도된 명백한 공작과 조작이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된 것처럼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온갖 음해와 마타도어 등 흑색 비방 선전을 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근거 불충분한 명예훼손과 음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에 고발하였다. 비록 국민의당이 사과를 했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 공작과 조작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사과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평당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소위 배우를 섭외하고 문준용 씨와 관련 허위 발언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당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선대위 책임자들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선대위는 당시 조작한 자료를 어떠한 검증도 없이 무차별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했었다. 가짜뉴스, 조작된 자료를 어떠한 의심이나 검증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 사건은 대선 공작 게이트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지 당원의 독단적 행동인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이 사건 외에도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준용 씨 자체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고 예전에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없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BBK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조작이 드러났었죠. 아마 방송 나가는 시간에는 이미 JTBC가 지난 4월 달에 인터뷰했다는 김경준 씨의 인터뷰가 아마 나갈 걸로 보고요. 아마 대선 끝나고 방송해달라 뭐 이런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정치 공작이었죠.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또 그들의 정치 공작이었던 게 드러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공작 정치의 뿌리를 뽑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시대를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언론인들의 사과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퍼뜨린 건 사실은 언론이잖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재밌는 뉴스들이 많아요. 오늘은 방송할 만나네. 은수미 전 의원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셨네요. 여성가족비서관 되셨어요. 근데 은수미 의원께서 우리 방송하고 많이 이제 인터뷰 비슷한 걸 하셨잖아요. 오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노동부 장관 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뭐라 그랬을까요? 불러줘야지 하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불러줄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했어요. 오, 왜 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그 친문으로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을 모르시네요.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주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노동부 장관의 그 하마평이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는데 결국엔 청와대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급이 좀 낮다.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 아니 이게 외부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당원이 조작해서 만든 자료인데 이게 정말 충성심 강한 당원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파티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 거기에다가 찌라시가 오늘부터 채식주의자가 됩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완전히 큰 뉴스화가 된 거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어. 문제는 믿었다는 또는 이걸 믿어서 끼친 선거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 이 부분을 도대체 얼마만큼의 피해로 환산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걸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제 발표했을까요? 그러게 왜 지금?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일까? 이렇게 하고 나서 법적인 책임을 안 지려고 내지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미안해라는 말, 정말 진실성 하나 1도 없는 사과로 이걸 퉁치려고 하는 건가요, 애들?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도 이슈가 크지 않았나요, 당시에? 진짜 이런 식의 어떤 태도는 너무 약오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완전히 너는 찌라시 너는 강간범이야라고 온 동네 소문 다 내놓고 그건 너무 심하다. 내 이미지 다 해놓고 야 나는 아니야, 나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적도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피해자도 없어, 증거도 없어, 그냥 단순하게 의혹만 가지고 사과해라,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라고 이렇게 인격 모독까지 자행했던 자들이 이런 정말 단순한 사과 하나로 총을 치려고 그러는 거야? 5월 5일에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 스쿨 동료의 증언으로 이게 다 시작했다는 걸로 정말 엄청나게 세뇌를 시켰잖아, 전 국민을. 그리고 지금 아무런 전제가 없는 박주선이 왜 사과를 해? 이거를 입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물고 살았던 박지원이 사과를 해야지. 그러게. 안철수는 어디 갔어? 다 그랬어, 다. 저쪽 애들은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밝혀진 건 정말 천만 다행인 것이고요. 사실 우리도 방송할 때 대선 국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 근데 그게 진짜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끙끙 앓아요. 이거 말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늘 끙끙 앓았던 측면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여러 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진실이 이긴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아니 진실이 이겼는데 가해자는 멀쩡하고 진실이 너무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건 사과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후 조치를? 이제 시작해야지. 예, 일단 그 박 비대위원장은요,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서 자체 진상조사할 것이라고. 아니 벌써 끝냈잖아. 당직자 얘가 했다고. 걔를 쉽게 말하면 희생양으로 던져주겠다는 거 아니야. 뭐 저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도 사실 알고 보면 그 퍼뜨리기 시작한 게 국민의당의 모 당직자였고요. 예, 블로그에 있는 것을 정작 그 논란이 당사자가 있는 거죠. 3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나니까 이게 지금 흘러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사법 처리 면치 못하겠구나. 인 거예요. 저번에 백원우 전 의원도 재선이나 되는데 비서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민정비서관? 지금 원수미 의원 같은 경우도 비서관으로 가면 급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물결들을 타고 내가 급이 좀 떨어져도 가서 일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예스,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라고 봐요. 장관 후보로도 언급된 바 있잖아요. 지난해 테러 방지법을 놓고 그 필러버스터 때 10시간의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도 뜨기도 하셨는데요. 노동연구원 이력과 여성연구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요. 이분이 원래 사회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노동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계신 기존의 어떤 정책은 여성 가족 정책을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노동하고 연계되면서 여성 문제와 노동 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일타쌍피가 아닌가 그런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 일자리 문제 등 더하기 많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보훈 인사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 이게 무슨 뭐 어떤 권력에 연관돼 있어서 내린 낙하산도 아닌 거고 진짜 가장 제대로 된 실력자가 좋은 위치에 간 거잖아요. 여기 대놓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겠지 최소한. 정말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의 엘리트라고 하면은 정치, 경제 이런 쪽에 뛰어나신 분들을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네. 노동계 최고의 엘리트예요. 왜 그러냐면 노동계라는 게 엘리트란 말이 좀 뭐 사실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국책기관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 국책기관에서 노동을 연구했던 뭐 스펙이네 뭐네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새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기대를 했던 게 좀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물 키우기의 어떤 과정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이 낮다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요. 선수에 따라서는 장관급도 되고 차관급도 돼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낮은 직급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직급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난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상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도 친문 아닌 쪽으로 이렇게 어떤 약간은 반문이었다고도 봐야 되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인 찍으면 안 돼. 아니 왜냐하면 페미니즘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쓴소리 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우리 쪽에 워낙 전문가가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이분의 능력과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줬다는 면에서 야 이분의 인재풀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 그런데 정말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싫든 좋든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아까 그 훈아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엘리트는 은수미 엘리트는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을 걸친 사람이라서 뭐 정치도 알고 노동계도 알고 여성도 알고 정말 일타 몇 피가 될지. 그거 아십니까? 은수미 전 의원이 김민석 원장이랑 동기 동창이에요. 네. 서울대. 그런 인맥이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거 봐요.